세상은 결국 돈과 권력으로 움직인다. 영원할 것 같았던 미국의 70년 중동 패권이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일촉즉발 전쟁 위기로 중동 전역에 극도의 공포가 덮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 운명이 걸린 100조 원의 파트너로 오직 대한민국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한국과의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미7 함대의 보호는 없을 것이다. 당장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전시 상황, 국가의 존망이 걸린 최강대국의 끔찍한 협박 앞에서도 사우디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는 안보 공백의 공포를 견디면서까지 한국의 손을 놓지 않는 사우디의 고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내놓은 단 한마디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우리에게 전쟁의 두려움을 팔아 돈을 벌지만 한국은 피를 나누며 우리의 생존을 함께 지켜냅니다. 강대국들의 오만을 꺾고 100조 원의 테이블 위에서 맺어진 피 끓는 형제의 맹세,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런던 첼시의 제 아파트에서 이 녹음본을 처음 들었을 때 제 25년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14분 침대 옆 책상에서 요란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일반적인 전화기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정보기관망조차 우회하도록 설계된 제 개인 보안 서버에 암호화된 파일이 꽂히는 소리였죠.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땀이 흘렀습니다. 이 채널을 아는 사람은 중동 전체를 통틀어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최측근 전략 참모 타리크. 그는 왕세자의 그림자이자 중동의 모든 돈줄을 주무르는 설계자였습니다. 평소라면 런던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여유롭게 시가를 피우며 저를 불렀을 그가 이렇게 다급하게 암호 전문을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짧고 기괴했습니다. 올리버, 지금 당장 히스로 공항으로 와라. 우리 전용기의 항로가 바뀌었다. 저는 서둘러 옷을 꿰입고 빗속을 뚫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히스로 공항 외곽의 비밀 경납고에는 사우디 왕실 마크가 찍힌 거대한 전용기가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트랩을 올라타자마자 창백한 얼굴의 타리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늘 오만하고 여유 넘치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타리크, 대체 무슨 일입니까? 워싱턴으로 가서 백악관 관리들을 만나기로 한 일정이 아니었습니까? 타리크가 주변을 살피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백지화됐다. 전하께서 갑자기 목적지를 바꾸셨어. 우리는 지금 아시아로 간다. 아시아라니요? 베이징입니까? 아니면 도쿄입니까? 제 질문에 타리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서울이다. 대한민국으로 간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니요? 물론 한국이 훌륭한 제조 강국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우디 왕세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석유 시대의 종말을 대비할 완벽한 지정학적 방패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뛰어넘을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건 오직 미국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협상을 내팽개치고 한국으로 간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타리크, 당신들 제정신입니까? 지금 워싱턴을 바람맞히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모릅니까? 대체 한국에 무엇이 있길래 이러는 겁니까? 타리크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올리버, 당신들 서방 언론은 절대 이해 못해. 우리는 1000조 원이 넘는 돈이 있어. 런던의 빌딩 절반을 살 수도 있고 미국의 천재 엔지니어들을 수만 명 고용할 수도 있지. 하지만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우리는 지금 그걸 구하러 가는 거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니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의 도끼다. 타리크의 알 수 없는 대답을 끝으로 전용기는 굉음을 내며 런던의 밤하늘로 솟구쳤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25년 동안 중동을 취재하면서 저는 자본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맹신해왔습니다. 석유와 달러가 있는 곳에 권력이 있고 국가는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리며 움직인다고 믿었죠. 하지만 타리크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 사냥꾼의 눈빛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절박한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전용기는 극비리에 움직였습니다. 왕세자의 첫 번째 목적지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거대한 삼성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듯한 거대한 요새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외계의 모선이 지구에 내려앉은 것 같은 압도적인 스케일이었습니다. 왕세자는 방진복을 입고 핵심 시설인 EUV 라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타리크, 그리고 극소수의 한국 측 임원들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왕세자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보통의 국빈들이라면 첨단 반도체 웨이퍼의 미세한 공정이나 화려한 로봇의 움직임에 감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계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바닥에 두꺼운 콘크리트를 구두굽으로 두드려보고 육중한 철골 구조물의 이음새를 뚫어지게 살폈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의 임원이 당황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미세 공정 기술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때 왕세자가 직접 영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거대한 건물을 짓는데 정확히 며칠이 걸렸습니까? 한국 임원이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기초 공사부터 완공까지 대략 2년 반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왕세자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국 임원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정도 규모의 공장을 지으려면 최소 6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2년 반 만에 해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임원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만의 독자적인 모듈 공법과 24시간 교대 시스템 덕분입니다. 최적화된 공정관리 솔루션이... 아니요. 왕세자가 단호하게 임원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법이나 시스템 따위는 나도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미국 최고급 건설사들을 통째로 사들여서 우리 사막에 똑같이 짓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도 절대 2년 반 만에 이걸 해내지 못합니다. 왕세자가 임원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공장 안에 기계 소음조차 사라진 듯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가 묻는 건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콘크리트 요새를 2년 반 만에 올리기 위해 당신들의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이 늪지대 위에서 며칠 밤을 새웠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당신들은 어떻게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지독한 집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순간 저는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절대 권력자가 한국의 첨단 기술을 훔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술을 담는 그릇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한국인들의 보이지 않는 도끼와 집념을 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 실리콘밸리의 천재들과 서방의 언론들은 왕세자의 한국행을 단순한 공장, 견학쯤으로 치부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다음날 냄새나는 울산의 한 낡은 조선소 부두에서 벌어졌으니까요. 평택의 요새에서 던졌던 왕세자의 질문이 어떻게 중동의 지정학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렸는지 그 무서운 진실이 울산의 모래바람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서늘한 일갈이 평택의 거대한 공장 내부에 메아리 쳤습니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척박한 사막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자의 질문은 현장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임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과 경이로운 수율을 설명하기 위해 수백 장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세자의 관심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노 단위의 첨단 회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어떻게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늪지대 위에서 솟아올랐는지 그 물리적인 기적에만 무섭도록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200만 평입니다.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통역을 맡고 있던 젊은 한국인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왕세자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리지 않고 또박또박 영어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공장의 전체 부지는 200만 평에 달합니다. 런던의 히스로우 공항 전체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부지 위에 하루에 15,000명의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3교대로 24시간 단 1초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살을 에웠고 여름에는 살인적인 폭우가 쏟아졌지만 현장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세자는 그 직원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당돌한 대답 속에서 자신이 수년 동안 애타게 찾던 어떤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000명의 인력이 비바람 속에서도 현장을 도망치지 않았다. 우리가 계산한 서방의 합리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돈을 2배 아니 3배를 더 주었기 때문입니까? 물론 정당한 보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이것을 제때 완성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뼈저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난이라는 지독한 질병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기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남아야만 했으니까요. 절박함. 그 묵직한 단어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참모 타리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왕세자는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매몰차게 꺼버리고는 말없이 거대한 공장의 천장과 끝없이 이어진 배관들만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은 최신 기술을 시찰하는 오만한 지도자가 아니라 생존의 해답을 갈구하는 순례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시내의 최고급 호텔로 돌아왔을 때 서방 언론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조롱과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일제히 사우디 왕세자의 한국 방문을 깎아내리는 맹독성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제 위성 전화로 런던 본사의 편집장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올리버, 자네 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사우디의 젊은 권력자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을 만나 인공지능의 미래를 논하고 워싱턴에서 국방부 장관과 안보 조약을 맺어야 할 황금 같은 시간에 아시아의 공장 지대를 견학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니? 자본은 넘쳐나지만 비전이 없는 중동 산유국의 뼈아픈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코미디 아닌가? 당장 그 총극을 기사로 써서 런던으로 보내? 저는 위성 전화를 조용히 끊고 호텔 방의 창밖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런던과 워싱턴의 콧대 높은 엘리트들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중심이 서방에 있다고 굳게 믿으며 자신들의 잣대로만 세상을 평가하려 듭니다. 만약 오늘 평택 공장에서 왕세자의 그 형형한 눈빛을 직접 보았다면 결코 저런 오만한 기사를 쓰라고 종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누군가 제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타리크였습니다. 그는 답답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지친 모습으로 들어와 창가의 가죽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넘게 그를 지켜보아 왔지만 이렇게 방어막을 완전히 내린 나약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모서리가 다해진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내 대리석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타리크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수첩이다. 무려 100조 원짜리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처음 구상할 때부터 전하께서 직접 기록해온 비밀 노트지. 한 국가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기록이다. 저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랍어로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사이로 굵고 붉은 줄이 무자비하게 그어져 있는 페이지들이 보였습니다. 빨간 줄로 지워진 것들은 전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걸 확인한 항목들이다. 미국의 최고급 인공지능 알고리즘, 유럽의 최신식 자율주행 물류 시스템, 영국의 인류 건축 설계사들. 전부 우리가 부르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군말 없이 서명했어. 서방의 그 잘난 천재들도 고결한 척하지만 결국 오일 달러 앞에서는 앞다투어 고개를 숙였지. 수첩을 넘기던 제 손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칫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외롭게 적혀 있었고 유일하게 빨간 줄이 그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돈으로도 끝내 지워내지 못한 절대적인 과제였습니다. 올리버, 그 문장이 바로 우리가 워싱턴의 무서운 분노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작은 아시아의 나라로 날아온 진짜 이유다. 타리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건물을 화려하게 설계할 천재는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 있다. 최신식 로봇도 얼마든지 들여올 수 있지. 하지만 그 거대한 건물이 사막의 무자비한 모래바람을 버틸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척박한 땅 속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꺼이 기초를 다져줄 사람들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어. 우리는 바로 그 도끼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 사우디의 척박한 사막 위에 100조 원을 쏟아부어 눈부신 유리성을 짓는다고 해도 그 안을 채울 사람들의 정신이 나태하고 썩어 있다면 그 도시는 10년 안에 거대한 모래 무덤으로 변할 거다. 우리는 석유 시대가 끝난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의 단단한 뼈대를 원해. 저는 충격으로 잠시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지난 25년간 저는 수많은 중동의 왕족들이 황금으로 칠해진 스포츠카를 사고 유럽의 명문 축구 구단을 장난감처럼 사들이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왕세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지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거대한 국가의 체질 자체를 뿌리부터 뜯어고칠 생존의 유전자를 애타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그토록 풍요로운 석유가 영원히 말라버릴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그들의 목을 매일 밤 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리크, 왜 하필 한국입니까? 일본도 있고 제조업의 절대 강자인 독일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아시아의 이 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질문에 타리크가 쓰디쓴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이미 배가 부른 지 너무 오래되었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목숨을 거는 절박함이 없어.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몸을 던지는 맹렬한 투지가 사라졌지. 오직 이 대한민국만이 철저한 잿더미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의 꼭대기까지 피 흘리며 기어 올라온 그 생생한 기억을 온몸에 간직하고 있어. 그들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압도적인 물리적 노동과 눈물겨운 시간으로 박살내본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야. 전하께서는 오늘 평택의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 지독한 땀 냄새를 맡으신 거다. 타리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알 수 없는 거대한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짐을 챙겨라 올리버. 3시간 뒤에 동이 트면 우리는 다시 출발한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설마 이제라도 워싱턴으로 가는 겁니까? 더 이상 일정을 미루면 미국 국무부와 펜타곤이 정말 어떤 치명적인 보복을 가할지 모릅니다. 제가 다급하게 묻자 타리크가 방문을 열며 뒤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찾은 굶주린 맹수처럼 형용하게 번뜩였습니다. 아니, 전하께서는 아직 진정한 대한민국의 진짜 바닥을 보지 못하셨다고 하셨어. 가장 화려한 첨단 기술의 요새를 보았으니 이제는 그 거대한 요새를 가능하게 했던 가장 처절하고 눈물겨운 뿌리를 확인해야 할 차례야. 우리는 더 나을 것의 짐승 같은 현장으로 간다. 그렇게 300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요새를 뒤로하고 서방 세계로 향할 줄 알았던 전용기가 다시 한번 기술을 돌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사내들이 향한 곳은 최고급 호텔이나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엘리트들이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그곳. 그곳은 짙은 기름 냄새와 매서운 바닷바람 그리고 무거운 쇳가루가 진동하는 울산의 낡은 부두였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의 전용기가 조용히 내려앉은 곳은 화려한 레드카펫이 깔린 수도 서울의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의 펜타곤에서는 사우디의 항로 이탈에 분노하며 맹독성 성명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런던의 외무부 수뇌부들은 왕세자를 통제 불능의 미치광이로 취급하며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방 세계의 안보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시간 우리가 발을 디딘 곳은 매서운 바닷바람이 거침없이 불어닥치는 대한민국 남동쪽 끝자락 울산이었습니다. 차량 문이 열리고 왕세자가 바닥에 구두를 내디뎠을 때 저는 주변의 공기가 낯설게 일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코끝을 강하게 찌르는 짙은 기름 냄새와 혀끝에 맴도는 비릿한 바다 내음, 그리고 고막을 찢을듯이 울려 퍼지는 거대한 강철의 마찰음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수백 미터 높이의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듯한 거대한 도크 안에서는 아파트 수십 층 높이의 거대한 선박들이 위용을 뿜어내며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용접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퍼런 불꽃들이 마치 별똥별처럼 사방으로 쏟아져 내리는 맹렬한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전통 의상을 입은 절대 권력자가 쇳가루가 날리고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이 척박한 부두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위화감을 자아냈습니다. 그의 구두 위로 시꺼먼 쇳가루와 모래가 날아와 붙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성지에 마침내 도착한 순례자처럼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 거칠고 투박한 공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최신식 자동화 로봇이나 화려한 설계 도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묵묵히 거대한 강철판을 용접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구부정한 등과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향해 있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언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하의 선택을 조롱하고 있겠죠? 그들은 전하께서 단순히 배 몇 척을 사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왔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제 등 뒤에서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국립외교원에서 중동 전략을 전담하고 있는 윤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방의 오만한 시선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윤진 연구원님, 그렇다면 왕세자 전하께서 이 낡고 거친 부두에서 대체 무엇을 찾고 계신 겁니까? 100조 원이 넘는 최첨단 네옴시티를 짓겠다는 분이 왜 하필 석유, 냄새와 쇳가루가 진동하는 이곳으로 오신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묻자 윤진 연구원이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를 향해 손을 뻗으며 대답했습니다. 올리버 특파원님, 저 거대한 바다와 맞닿은 이 땅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모래벌판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국과 미국의 엘리트들은 한국의 이 거대한 조선소를 보며 단순히 자본과 기술의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그 이면에 숨겨진 피눈물 나는 서사를 꿰뚫어 보신 겁니다. 바로 정 회장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낸 기적의 역사를 말입니다. 정 회장.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윤진 연구원의 목소리에 짙은 자부심이 배어났습니다. 정 회장이라는 분은 한국 산업화의 신화 그 자체입니다.
돈도 기술도 심지어 조선소도 없던 시절 그는 텅 빈 모래벌판 사진 한 장을 들고 유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처럼 맹렬하게 부딪혔죠. 정 회장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라는 약소국의 신용을 목숨 걸고 증명해냈던 분입니다. 당시 유럽의 은행가들이 누구도 믿어주지 않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설득하기 위해 500원짜리 지폐에 실린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우리 민족은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호소했던 것은 세계 경영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설적인 일화가 되었죠. 전하께서는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바로 정 회장이 이 척박한 모래벌판에 심어놓은 그 지독한 생존의 유전자 신용과 도끼의 DNA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윤진 연구원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맴돌던 짙은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타리크가 어젯밤 호텔방에서 텅 빈 노트를 던지며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언젠가 석유가 마르면 다시 천막을 치고 낙타를 타야 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모래벌판에서 맨주먹으로 세계 최고의 제국을 건설해 낸 사람들의 정신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를 사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래벌판 위에서 기적을 쏘아 올린 그 뜨거운 심장을 통째로 이식받기 위해 서방 세계와의 오랜 동맹이 깨질 위험조차 감수하며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더욱 거세지며 현장의 흙먼지가 회오리처럼 일어났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고위 임원들이 다급하게 다가와 왕세자를 따뜻한 VIP 영접실로 모시려 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조감도와 최신식 PT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왕세자는 그들의 안내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영접실로 향하는 화려한 카펫을 밟는 대신 진흙탕과 시꺼먼 기름이 엉겨붙은 부두의 가장 깊숙한 안쪽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돌발 행동에 한국의 임원들과 사우디의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웅성거렸지만 타리크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왕세자의 시선이 꽂힌 곳은 수십 미터 높이의 선박 철골 구조물 아래였습니다. 그곳에는 오늘 왕세자의 방문을 멀리서 지켜보기 위해 조선소 측에서 초청한 수십 명의 은퇴한 늙은 노동자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정 회장의 지휘 아래 이 척박한 모래벌판에서 젊음을 바쳐 지금의 기적을 일궈낸 산증인들이었습니다. 빛바랜 낡은 안전모를 가슴에 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인 노인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내의 등장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거대한 배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그들 중 유독 체구가 작고 등허리가 굽은 한 노인에게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기름때가 지워지지 않는 빛바랜 회색 점퍼를 입고 낡은 안전모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백발 사이로 보이는 노인의 얼굴에는 70년대부터 이 부두의 모래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온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 훈장처럼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공식 통역진을 완전히 뒤로 물리고 그 늙은 노동자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다의 파도 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 현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최고위급 인사들조차 함부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막의 절대 권력자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한국의 평범한 은퇴 노동자 앞에 걸음을 멈추고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손을 뻗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찾아 헤맨 진짜 대한민국의 바닥 숨막히는 진실이 그 낡은 안전모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손이 향한 곳은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 은퇴한 노동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명. 40년 전 이 거대한 부두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모래벌판이었을 때부터 맹렬하게 쇠를 깎고 용접기를 들었던 한국 산업화의 산증인이자 전설적인 십장이었습니다. 1000조 원의 국부 펀드를 주무르는 사막의 절대 권력자와 20만 원도 채 되지 않아 보이는 빛바랜 회색 점퍼를 입은 한국의 늙은 노동자. 결코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세계가 차가운 겨울 바다의 해풍 속에서 마주 섰습니다. 사우디의 경호원들이 긴장하며 무전기에 손을 가져다 댔지만 타리크가 눈빛으로 그들을 물러서게 했습니다. 왕세자는 곁에 있던 윤진 연구원에게만 통역을 맡기고 강명 노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들어낸 거대한 강철의 바다를 바라보던 그 담담하고 묵묵한 눈빛으로 왕세자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왕세자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빛바랜 낡은 안전모를 꽉 쥐고 있던 노인의 투박한 두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국의 임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 역시 들고 있던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타인과의 신체 접촉을 꺼리며 미국의 국무장관조차 가벼운 악수로 끝내던 그가 기름때가 시커멓게 박힌 노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부여잡은 것입니다. 왕세자의 시선은 노인의 오른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노인의 오른손은 검지와 중지 두 개의 손가락이 마디째로 잘려나가고 없었습니다. 뭉툭하게 아물어 붙은 그 끔찍한 흉터는 단순한 사고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이라는 짐승에게 물어뜯기면서도 끝끝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상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왕세자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로 묻자 옆에 있던 윤진 연구원이 다가가 조용히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강명 노인은 자신의 잘려나간 손가락을 덤덤하게 내려다보더니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4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크레인도 없었고 번듯한 도크도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에 무릎까지 빠졌고 겨울이면 쇳덩어리가 얼어붙어 살점이 쩍쩍 달라붙었지요. 배를 완성해야 하는 기일은 다가오는데 철판을 끌어올릴 장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철판이 제 시간에 올라가지 않으면 모든 공정이 멈추고 우리는 또다시 서양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밧줄을 걸고 쇠지렛대로 철판을 고정하다가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손가락이 날아갔습니다. 노인의 말은 무겁고 건조했습니다. 어떠한 과장도 영웅심리도 없는 뼛속 깊은 진실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윤진 연구원이 눈시울을 붉히며 그 말의 의미를 영어로 전달하자 왕세자의 두 눈이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어째서 그렇게까지 한 것입니까?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신은 왜 도망치지 않고 그 차가운 쇳덩어리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까? 왕세자의 질문에 강명 노인이 뒤에 서 있는 거대한 도크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정 회장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모래벌판에서 우리에게 살기를 열어주셨습니다. 영국에서 빌려온 돈으로 배를 만들 때 서양의 감독관들은 매일같이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너희 같은 미개한 나라가 어떻게 배를 만드느냐고 조롱했지요. 하지만 정 회장님은 우리 앞에서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의 자식들은 영원히 남의 나라에서 구두를 닫고 깡통을 차야 한다고 말입니다. 내 손가락 두 개가 날아가더라도 내 자식들이 배를 골지 않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남은 손가락마저 다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의 대답을 통역하던 윤진 연구원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저와 타리크 그리고 왕세자를 향해 역사 속에 묻혀있던 그 위대한 신화의 진짜 의미를 부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방금 이 노인께서 말씀하신 정 회장님은 단순히 배를 파는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신용을 창조해낸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정 회장님은 텅 빈 모래벌판 사진 한 장을 들고 유럽의 은행가들을 찾아가 배를 사달라고 설득했습니다. 미친 짓이었죠. 누구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 회장님이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들며 이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던 나라라고 당당하게 호소하며 전 세계를 향해 피를 토하듯 외친 겁니다. 대한민국은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우리에게 배를 맡겨라.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신용을 얻지 못하면 국가가 통째로 굶어 죽는다는 처절한 절박함이 만들어낸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유럽의 은행가들을 설득했다는 그 전설적인 일화. 서방의 엘리트들이라면 코웃음을 쳤을 그 무모한 도전이 사실은 전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의 신용을 증명하기 위한 피눈물 나는 승부수였다는 사실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지폐 한 장에 담긴 역사의 자부심 하나로 세계를 설득하다니, 이것은 자본주의의 합리적인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오직 내일이 없다는 끔찍한 절망을 뼈저리게 겪어본 자들만이 해낼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맹렬한 신용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강명 노인과 같은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래벌판에서 밤낮없이 쇠망치를 휘둘렀습니다. 손가락이 잘리고 동료가 쇳덩어리에 깔려 죽어나가는 참혹한 현장에서도 그들은 결코 용접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와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들의 뼈와 살을 갈아 넣어 이 거대한 배들을 바다에 띄운 것입니다. 전하께서 지금 밟고 계신 이 땅은 단순한 콘크리트 부두가 아닙니다. 이 땅은
한국인들의 잘려나간 손가락과 뜨거운 핏방울, 그리고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위대한 집념이 단단하게 굳어져 만들어진 생존의 성전입니다. 윤진 연구원의 말이 끝나는 순간 무거운 정적이 울산부두를 집어삼켰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의 기계음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런던과 워싱턴의 푹신한 카펫 위에서 자본의 논리만을 취재해온 서구 언론인입니다. 저는 항상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강명 노인의 뭉툭한 손가락과 윤진 연구원이 들려준 정 회장의 거북선, 일화 앞에서는 제 알량한 지식과 오만한 세계관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명 노인의 흉터진 두 손을 굳게 쥐고 있던 사우디 왕세자의 고개가 툭 하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던 사막의 맹수 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로 전 세계의 정치인들을 발밑에 무릎 꿇리던 그 오만한 절대 권력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짙은 속눈썹 아래로 투명한 물방울 하나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철저하게 훈련받은 왕족이 외국의 낯선 부두 한가운데서 서방의 언론인과 수많은 경호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늙은 노동자의 손을 붙잡고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왕세자의 수행원 중 한 명이 주머니 속 소형 녹음기로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15초의 음성 파일 속에는 절대 권력자의 처절한 흐느낌과 바닷바람 소리가 섞여 들어있었고, 훗날 이 녹음본이 중동 전역에 유출되면서 세상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당신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거대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텅 빈 모래벌판에서 당신들의 뼈를 깎아 세계 제1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왕세자가 젖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물방울이 강명 노인의 거칠고 까만 손등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석유가 뿜어져 나오는 풍요로운 사막 위에 앉아있지만 그 석유가 마르는 순간 우리는 다시 모래바람 속으로 사라질 운명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 지독한 집념을 배워야만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위대한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왕세자의 눈물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본의 절대적인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은 지도자의 깊은 절망이자 대한민국의 위대한 생존 유전자를 기필코 자신들의 땅에 이식하겠다는 무서운 결의였습니다. 타리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영국 본사로 보내려던 조롱 섞인 기사의 초안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진 자가 한국의 늙은 노동자 앞에서 완벽하게 굴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낡고 거친 부두에서 흘린 왕세자의 뜨거운 눈물과 한국의 감동적인 서사가 당장 내일 중동 한복판에서 발표될 100조 원짜리 최첨단 네옴시티의 냉혹한 지정학적 판도를 대체 어떻게 뒤엎는단 말입니까? 거대한 감동 뒤에 숨어있던 더 무섭고 치열한 국제 정치의 민낯이 타리크의 입을 통해 폭로될 준비를 마친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울산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전용 헬기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프로펠러가 허공을 가르는 거친 파열음만이 헬기 내부를 무겁게 채울 뿐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산맥과 빽빽하게 솟아오른 빌딩 숲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울산부두에서 강명 노인의 흉터진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슬픔을 넘어선 무언가 치열하고도 냉혹한 결단을 내린 사막의 지배자, 그 본연의 서늘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참모 타리크가 저를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방 안은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져 있어 대낮인데도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타리크는 탁자 위 크리스털 잔에 물을 가득 따르더니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쥔 채 창밖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극도의 긴장감과 피로에 지친 그의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올리버, 당신은 오늘 울산에서 전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서방의 언론인인 당신 눈에는 그저 늙고 가난한 노동자의 과거에 감동한 감성적인 해프닝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영국 본사의 편집장도 똑같이 그렇게 비웃으며 깎아내리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우디아라비아가 직면한 가장 끔찍하고 거대한 공포의 발로였습니다. 타리크가 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동굴 속처럼 공허하고 깊게 울렸습니다. 우리에게는 1000조 원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세울 수도 있고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 한가운데 인공 눈을 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전 세계에 내려라 하는 서양 기업들이 불나방처럼 모여들고 있지요. 미국, 영국, 프랑스의 최고급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우리의 달러를 차지하기 위해 매일같이 화려한 설계도를 들고 아련실 문을 두드려댑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두운 창가로 무겁게 걸어갔습니다. 커튼 틈새로 스며든 얇은 빛이 그의 피로에 찌든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완벽한 최첨단 스마트 시티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올리버, 우리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 서방의 기업들이 지어주는 화려한 도시는 결국 거대한 모래성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통장 잔고가 채워지면 언제든지 비행기를 타고 사막을 떠날 하이에나들입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시스템에 작은 오류라도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바람에 최신식 로봇 하나가 고장나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타리크가 저를 향해 몸을 획 돌리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국민들은 그것을 스스로 고칠 줄 모릅니다. 땅에서 솟구치는 석유가 가져다준 황금빛 환상에 취해 우리 세대는 피 흘리며 땀 흘려 일하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손으로 건물을 짓고 쇠를 깎고 밤을 새워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도끼를 잃어버린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만 해결하다 보니 우리의 정신은 무섭도록 나약해졌고 육체는 한없이 게을러졌습니다. 만약 이대로 50년 아니 30년 뒤에 지하의 석유가 영원히 말라버린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화려한 네옴시티의 웅장한 유리벽 안에서 우리는 다시 짐을 싸서 낙타를 타고 천막을 쳐야 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 밤 전하의 목을 조르는 끔찍한 모래성의 딜레마입니다. 그의 고백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중동의 부유한 산유국들이 그런 본질적인 생존의 공포를 겪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의 모든 부를 거머쥔 귀족 행세를 했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뼈대가 썩어 들어가고 있음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방 세계의 기술적 식민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첨단 기업들을 전부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려는 것입니까? 제가 묻자 타리크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뼈대 없는 콘크리트 건물을 대리석으로 포장해줄 하청업체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의 썩어빠진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칠 위대한 스승이자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울산에서 본 강명 노인의 그 잘려나간 두 손가락, 그리고 어제 평택에서 본 그 거대한 요새를 2년 반 만에 쏘아 올린 젊은 한국인들의 맹렬한 눈빛, 그들은 가난이라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출발해 세대와 세대를 거치며 그 지독한 생존의 DNA를 기적적으로 계승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그 처절한 기적의 유전자를 우리는 100조 원을 주고서라도 통째로 사막에 이식받아야만 합니다. 타리크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확고하고 집요했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의 영역을 아득히 넘어선 한 국가의 명운을 건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이 텅 빈 모래벌판에서 기적을 일궈낸 그 억척스러운 방식 그대로 자신들의 국민들을 재교육하고 땀 흘려 일하는 법을 배우기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건설사가 아니라 사우디라는 국가의 정신을 재건축할 유일무이한 동반자로 선택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내일 아침 한국의 대통령실 수뇌부와 직접 마주 앉을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네옴시티의 핵심 권한을 비롯한 엄청난 규모의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오직 한국에게만 독점적으로 제안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고열을 빨아먹던 서방의 기업들은 철저하게 배제될 것입니다. 이것은 100조 원을 훌쩍 넘는 중동 역사상 최대의 지각 변동이 될 것입니다. 타리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서방의 기업들을 배제한다. 그것은 곧 미국과 영국이 주도해온 중동의 막대한 자본시장에서 그들을 완벽하게 몰아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워싱턴의 콧대 높은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던 사우디의 100조 원짜리 금고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으로 고스란히 통째로 넘어가는 것을 그저 손가락만 빨며 지켜볼 리가 없었습니다. 군사력과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기로 세계를 좌지우지해온 미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권을 위협하는 이 거대한 반역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리크, 당신들 정말 제정신입니까? 서방과의 오랜 안보 동맹을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깨버리면 당장 펜타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라도 가하면 제가 이 끔찍한 후폭풍을 다급하게 경고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무거운 정막이 흐르던 펜트하우스의 거실 한가운데서 타리크의 특수보안 위성 전화기가 신경질적으로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제한 구역으로 철저하게 암호화된 번호. 그것은
분명 왕세자와 타리크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던 워싱턴 DC의 백악관. 수뇌부 깊숙한 곳에서 걸려온 피비린내 나는 경고의 신호였습니다. 미국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0조 원을 둘러싼 거대한 지정학적 전쟁의 서막이 서울 한복판에서 거치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절대 권력자의 몸부림과 그것을 짓밟으려는 초강대국의 무자비한 압박. 과연 이 살얼음판 같은 국제 정치의 체스판 위에서 한국과 사우디는 미국의 거대한 으름장을 무사히 뚫어낼 수 있을까요? 타리크의 특수보안 위성 전화기가 신경질적으로 울려대는 순간 펜트하우스의 무거운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타리크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통화는 아주 짧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방의 목소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뚜렷하게 느껴질 만큼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자비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타리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수뇌부다. 타리크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펜타곤이 완전히 분노했어. 우리가 서방의 기업들을 배제하고 아시아의 이 작은 나라와 100조 원이 넘는 독점 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이미 백악관이 파악한 거다. 그들은 당장 내일 아침까지 전용기의 기술을 워싱턴으로 돌리지 않으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최신식 무기 수출을 전면 중단하고 군사적 안보 우산을 철회하겠다고 협박해왔다. 중동의 화약고 한가운데서 우리의 방어막을 완전히 거두어가겠다는 피비린내 나는 최후 통첩이지.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에 도전하는 자비 없는 응징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쥐고 있는 천문학적인 오일 달러가 서방의 통제를 벗어나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제국에 대한 명백한 반역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사태는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을 넘어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정학적 전쟁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혼란 속에서 저는 호텔 라운지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국립외교원의 윤진 연구원이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덤덤히 내려다보며 짙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차분해 보였습니다. 제가 타리크의 방에서 있었던 워싱턴의 협박 전화를 전해주자 그녀는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리버 특파원님 올 것이 왔을 뿐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엘리트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중동을 자신들의 영원한 지갑으로 여겨왔으니까요. 그들의 거센 압박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전하의 이번 한국행이 서방의 심장부를 정확히 찔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윤진 연구원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세 가지의 거대한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미국과 유럽의 서방 세계에게 사우디는 그저 거대한 가스장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사우디가 오직 자신들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땅에서 끊임없이 검은 기름을 퍼 올리기만을 원하죠. 사우디의 국민들이 어떤 끔찍한 미래를 맞이하든 국가가 붕괴하든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기름을 내어주고 자신들이 만든 비싼 무기를 사가는 호구로 남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서방 언론인인 제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 만큼 뼈아프고 정확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에게 사우디는 장기판의 체스 말입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턱 밑에 비수를 꽂기 위해 중동의 패권을 흔들고 위안화 결제를 강요하며 자신들의 거대한 붉은 제국을 완성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사용할 뿐이죠. 중국 역시 사우디라는 국가의 진정한 자립이나 생존에는 철저하게 눈을 감고 있습니다. 가스장과 체스판. 이것이 바로 서방과 강대국들이 겉으로는 화려한 외교 수사를 늘어놓으면서도 속으로는 중동을 멸시하며 갉아먹는 냉혹한 지정학의 민낯입니다. 윤진 연구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서울의 불빛들을 가리켰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대교 위로 붉은 자동차 불빛들이 혈관처럼 힘차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에게 사우디는 가스장도 아니고 체스판의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완벽하게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거울이라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묻자 그녀의 눈빛에 맹렬한 자부심이 번뜩였습니다. 올리버 특파원님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땅속에서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나지 않는 철저한 자원 빈국입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중동의 에너지가 목숨처럼 필요합니다. 반면 사우디는 어떤가요? 그들은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발밑에 두고 있지만 정작 그 에너지가 고갈된 후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의 인적 자원과 치열한 생존의 DNA가 완벽하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절박하고
그들은 사람의 땀과 기술이 절박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지구상 유일의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한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한국은 사우디를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훈계를 늘어놓는 서방의 제국주의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한국 역시 잿더미 속에서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피눈물. 나는 생존투쟁을 겪어본 약소국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사우디가 직면한 모래성의 딜레마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이해하고 가슴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울산 부두에서 강명 노인의 잘린 손가락을 보며 바로 그 진실을 깨달으신 겁니다. 100조 원을 주고 껍데기뿐인 스마트 시티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모래벌판에서 일궈낸 그 억척스러운 기적의 시간을 통째로 수입하겠다는 위대한 결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거친 바다로 뛰어들어 피 흘리며 그물을 엮는 법을 가르쳐줄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과 사우디가 맺으려는 새로운 피해 동맹입니다. 윤진 연구원의 묵직한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깊은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달러로 그들을 통제하려 했고 중국은 힘으로 그들을 삼키려 했지만 한국은 지독한 생존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의 심장을 완벽하게 훔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와 자본의 논리로만 굴러가던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가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에 의해 근본적으로 박살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의 분노는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며 서울의 하늘을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국의 대통령실에서 사우디 왕세자와 한국 수뇌부 간의 공식적인 단독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서방의 엘리트들은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이 회담을 무산시키거나 계약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의 MI6와 미국의 CIA 요원들이 서울 시내의 외교 라인을 쥐고 흔들며 보이지 않는 거대한 덫을 놓고 있다는 첩보가 실시간으로 타리크의 전화기를 울려댔습니다. 과연 내일 아침 열릴 100조 원짜리 거대한 테이블 위에서 사우디 왕세자는 미국의 그 살벌한 압박과 무기 수출 중단이라는 끔찍한 보복의 칼날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서방이 쳐놓은 두려움의 덫에 굴복하여 한국과의 위대한 동맹을 포기하고 다시 워싱턴을 향해 비참한 발걸음을 돌리게 될까요? 운명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삼엄한 경호 속의 사우디 왕세자의 차량 행렬이 대한민국 대통령실로 묵직하게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저는 타리크의 특별한 배려 덕에 회담장과 얇은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둔 밀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타리크는 전하께서 이 역사적 순간의 목격자가 필요하다고 하셨다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회담장 내부의 공기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을 맨발로 걷는 것처럼 극도로 팽팽하고 위태로웠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백년지대계인 네옴시티를 비롯한 총액 100조 원 규모의 국가 개조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담이 시작되기 직전 예상치 못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회담장 바로 바깥 복도에서 주한 미국 대사가 왕세자의 동선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는 보고가 들려온 것입니다. 타리크의 귀에 경호원의 보고가 흘러들었고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왕세자가 회담장에 입장했을 때 그의 손에는 한 통의 봉인된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도에서 미국 대사가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직접 건넨 워싱턴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타리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미 대사가 회담장 진입 전에 전화를 가로막고 그 문서를 강제로 쥐어주었다고 말입니다. 통역기를 통해 전해진 대사의 영어는 정중한 외교 수사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알맹이는 끔찍한 협박 그 자체였습니다. 전하 미합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전하의 미래 비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핵심 인프라를 서방의 검증된 기업들이 아닌 아시아의 국가에 독점적으로 넘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만약 이 계약이 원안대로 체결된다면 미 의회는 사우디에 대한 최신형 전투기 판매 승인을 즉각 보류할 것이며 중동에 주둔 중인 미 7함대의 방어 수준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백악관의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타리크는 주먹을 꽉 쥐었고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7함대의 방어 수준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곧 사우디를 적대국들의 미사일 위협 앞에 발가벗겨 던져놓겠다는 무자비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회담장 내의 한국 관료들 역시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한국의 생존 DNA가 절실하다 해도 국가의 당장 내일 안보가 무너진다면 그 어떤 미래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얼어붙은 채 사막의 지배자를 향했습니다.
왕세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미국의 최후 통첩 문서를 힐끗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허공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검은 눈동자 속에는 그 어떤 공포나 주저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늙고 병든 제국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는 젊은 사자의 서늘한 분노였습니다. 미국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팔아서 돈을 벌어갔습니다. 왕세자의 목소리가 회담장에 낮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내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에는 철저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이 파는 최신형 전투기와 방어 시스템은 그저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기 위한 정교한 족쇄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들의 배를 불려주었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일할 줄 모르는 나약한 젊은이들과 언제 마를지 모르는 석유에 대한 끔찍한 공포뿐이었습니다. 왕세자가 손을 뻗어 미국의 최후 통첩 문서를 거침없이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밀실에서 지켜보던 저와 타리크의 숨이 동시에 멎었습니다. 나는 전투기를 사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100년 뒤 미래를 사러 온 것입니다. 미국은 결코 우리에게 그 미래를 쥐어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오직 기름이 솟구치는 가스장으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왕세자가 시선을 돌려 맞은편에 앉은 한국의 대통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 울산부두에서 강명 노인의 두 손을 잡았을 때처럼 깊고 뜨겁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잿더미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일어선 그 위대한 경험을 우리와 나누려 합니다. 평택의 요새를 짓던 밤샘의 시간들과 울산 앞바다에서 손가락이 잘려나가며 증명해낸 그 지독한 신용을 우리 사우디의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돈줄이 아니라 다가올 위기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동등한 생존의 동반자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왕세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동의 지정학을 영원히 비바꿔 놓을 역사적인 한마디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가스장으로 보았고 중국은 우리를 장기판의 말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우리를 형제로 보았습니다. 형제가 피를 나누듯 우리는 한국의 그 위대한 생존의 DNA를 수혈받을 것입니다. 100조 원의 자본은 오직 우리의 형제인 대한민국과 전면적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형제, 그 두 글자가 회담장의 공기를 완벽하게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의 관료들은 터져나오는 감동과 환희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100조 원짜리 공사를 수주하는 천박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서방의 무자비한 제국주의적 자본 논리를 깨부수고 아시아의 두 국가가 진정한 존중과 피 끓는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의 축을 세워 올린 거룩한 혁명이었습니다. 밀실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타리크는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제 어깨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제25년의 낡은 가치관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뜨거운 인간의 서사 앞에서 완벽하게 박살나고 부서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차갑게 진동했습니다. 런던 파이낸셜 타임스 본사의 편집국장이 보낸 긴급 이메일이었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잔인하고도 명확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미쳐서 독재 국가의 길을 걷고 있으며 한국과의 계약은 중동의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패착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당장 송고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지시를 거부한다면 제25년의 언론인 생명은 오늘로 영원히 끝날 것이라는 끔찍한 협박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권력에 굴복하여 진실을 짓밟고 서방 세계의 안락한 카펫 위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제가 목격한 늙은 노동자의 손가락과 형제의 맹세라는 이 위대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거친 황야로 기꺼이 쫓겨날 것인가? 런던에서 날아온 이메일의 깜빡이는 커서 앞에서 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런던 파이낸셜 타임스 본사에서 날아온 이메일의 깜빡이는 커서가 제25년의 언론인 인생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워싱턴 펜타곤의 대변인실에서 은밀하게 작성해 넘긴 기사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의 한국행을 치기 어린 젊은 독재자의 위험한 일탈로 규정하고 중동의 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박이라는 프레임으로 철저하게 덧칠된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기사 초안은 사우디가 계속해서 서방의 통제를 벗어나려 한다면 국제은행 간 통신협정인 스위프트망에서 그들을 퇴출시키고 천문학적인 국부펀드를 동결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끔찍한 경제, 제재의 시나리오까지 교묘하게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편집국장은 붉은색 굵은 글씨로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 초안대로 기사를 송고하지 않는다면 당장 런던의 책상은 치워질 것이며 전 세계 어느 주류 언론사에서도 다시는 펜을 쥐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호텔방의 적막 속에서 저는 마른 세수를 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역동적인 불빛들이 한강의 수면 위로 찬란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세계가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펜타곤이 던져준 달콤하고 안전한 거짓말을 받았으며 서방 엘리트들의 안락한 카르텔 속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제가 울산의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목격한 그 압도적인 진실 강명, 노인의 뭉툭한 손가락과 사막의 지배자가 흘린 그 뜨거운 눈물을 세상에 폭로하고 기꺼이 황야로 쫓겨날 것인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전쟁과 학살 그리고 부패한 권력자들의 뒷거래를 취재해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세상이 오직 돈과 총구의 방향으로만 움직인다고 냉소하며 살아왔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으로 윽박지르면 전 세계가 무릎을 꿇었고 런던의 금융가가 자본주를 조이면 한 국가가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회담장에서 100조 원이 넘는 5.1달러의 권력을 내려놓고 미국에 찢어진 최후 통첩장 앞에서 기꺼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형제로 맞이한 그 위대한 맹세는 제 모든 낡은 가치관을 완벽하게 부수어버렸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 여기서 펜타곤의 앵무새가 되어 진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언론인으로서의 죽음을 넘어 인간으로서 가장 숭고한 정신의 승리를 배반하는 끔찍한 죄악이 될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이 이토록 극렬하게 분노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 사우디에게 쥐어준 그 생존의 무기가 얼마나 강력하고 절대적인 것인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펜타곤이 정성스럽게 작성해 보낸 그 오만한 기사 초안을 드래그하여 컴퓨터 화면 구석의 휴지통에 쳐넣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파일이 영원히 삭제되었습니다. 25년의 낡은 껍데기를 벗어 던지는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새롭고 하얀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타자기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 끝에 맹렬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단순하지만 단호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모래성의 눈물 절대 권력자는 왜 한국의 상처 앞에 무릎을 꿇었는가? 저는 평택의 거대한 콘크리트 요새에서 왕세자가 던졌던 본질적인 질문부터 써내려갔습니다. 서방의 천재들이 6년이 걸려도 못할 일을 2년 반 만에 해낸 한국인들의 피와 땀방울에 대해 적었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울산의 낡은 부두로 옮겼습니다. 텅 빈 모래벌판에서 배를 띄우기 위해 500원짜리 지폐에 실린 거북선 한 장으로 유럽의 은행가들을 설득하며 국가의 신용을 목숨 걸고 증명해냈던 정 회장의 그 지독한 승부수를 기록했습니다. 쇳덩어리에 두 손가락이 날아가면서도 결코 용접기를 놓지 않았던 강명, 노인의 처절한 생존 투쟁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묘사했습니다. 윤진 연구원이 말했던 가스장과 체스판, 그리고 서로의 결핍을 비춰주는 거울의 비유를 인용하며 서방의 위선을 남김없이 발가벗겼습니다. 기사의 마지막은 워싱턴의 무자비한 협박을 찢어버리고 한국을 가스장도 체스판의 말도 아닌 동등한 형제로 선택한 사우디 왕세자의 결단으로 장식했습니다. 서방의 낡은 제국주의적 안보 질서가 끝났음을 알리는 거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은 땅속의 석유가 아니라 고난을 뚫고 일어선 인간의 불굴의 의지이며 사우디는 바로 그 위대한 생존의 DNA를 수혈받기 위해 100조 원을 쏟아부었다는 진실을 타전했습니다. 저는 런던의 본사를 거치지 않고 전 세계 독립 언론연대와 아랍 권역의 유력 매체들의 그 기사를 동시에 송고해버렸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심장은 벅찬 카타르시스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폭풍은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기사가 타전된 지 단 24시간 만에 세계의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제 기사는 5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의 인터넷망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서방의 주류 언론들이 펜타곤의 압박을 받아 사우디의 횡포를 비난하려던 계획은 제 기사가 폭로한 너무나도 생생하고 압도적인 인간의 서사 앞에서 완전히 묵살되어 버렸습니다. 아랍의 수억 명의 민중들은 서방의 오만함을 깨부수고 진정한 국가 개조의 길을 걷기로 한 왕세자의 결단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경과 찬사의 시선은 일제히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을 향했습니다. 세계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은 워싱턴은 당황하며 침묵했고 베이징은 경악했으며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는 세계의 중심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존귀한 승리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런던의 주류 언론계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당한 저는 후회 없이 자유로운 독립 언론인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 현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섭씨 50도의 살인적인 열기가 뿜어지는 척박한 모래벌판. 하지만 그곳의 풍경은 제가 25년간 보아왔던 나태한 중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우디 젊은이들이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을 박차고 나와 안전모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철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똑같은 낡은 안전모를 쓰고 구슬땀을 흘리며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한국의 기술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청년들은 에어팟으로 미국의 팝송을 듣는 대신 한국인 감독관들의 거친 지시를 따라 외치며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국가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부리던 과거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현장 곳곳에서는 서툴지만 우렁찬 한국어 인사말과 기합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직 척박한 땅에서 생존의 뼈대를 세우려는 맹렬한 도끼만이 현장 지축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모래바람을 뚫고 타리크가 다가와 제 어깨를 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올리버 보십시오. 한국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법, 스스로 땀 흘려 가난의 공포를 이겨내는 법을 심어주었습니다. 저 젊은이들의 심장 속에는 이제 강명 노인의 그 억척스러운 피가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지하의 석유가 영원히 마르더라도 우리는 결코 천막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의 길고 외로웠던 기자 생활을 돌이켜보며 저는 마침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위대하고도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강대국의 무자비한 폭격기도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자본도 결국 인간의 진심과 치열한 땀방울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잿더미 속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일어선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지독한 시간과 흉터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가장 거만했던 사막의 제국마저 완벽하게 변화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 증명해낸 이 찬란하고도 경이로운 생존의 신화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가장 위대한 자원이 되어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의 척박한 땅 위에서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동료를 위해 쇠사슬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500원짜리 지폐 한 장에 거북선으로 세계를 설득해 낸 불굴의 의지. 그 핏방울 맺힌 한국인의 집념이 결국 자본과 제국주의의 오만함을 무너뜨렸습니다. 미국의 최후 통첩장을 찢어버리며 사우디의 절대 권력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자원으로 보았지만 한국은 우리를 형제로 보았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일궈낸 이 위대한 역사가 더 많은 사람의 가슴에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초석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기적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아무도 안 믿어줄 때 조용히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의 중심에서 승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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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했습니다.